안녕하세요. 오디오 작가 장준호입니다. 장준호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그곳에도 초콜릿이 있습니까? 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30대가 되어서 되돌아본 그의 일본 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애환을 있는 그대로 담은 작품입니다. 작가의 풋풋했던 20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곳에도 초콜릿이 있습니까? 차에 시동을 걸었다. 라디오를 켜자 샤르르제라블의 읊조림이 차 안에 가득 채워져 온다. 개조심이라고 쓰여있는 담벽을 돌아 세탁소, 슈퍼마켓, 비디오 가게를 거쳐 큰 길로 나왔다. 야채 가게 모퉁이를 돌아갈 때는 늘 신경이 쓰인다. 맞은편 학교 정문 앞으로 횡단보도가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트럭과 택시가 서 있다. 트럭은 야채 가게에 야채를 실어 나르고 있고, 택시는 손님을 기다리며 마냥 그곳에서 머물고 있다. 모퉁이를 돌면 곧 나타나는 아파트 앞길이 바로 마의 삼각지대인 것이다. 길 양쪽으로 노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택시 승차장과 버스 정류장이 그 노변 주차장 사이에 나란히 있으며, 더욱이 비탈진 곳에 건널목이 있어 택시가 줄줄이 서 있는 그 사이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많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서 클락슨을 울려대야 하는 곳이다. 도대체 도로계획은 누가 한 것인지, 책상에 앉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내면 검토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실행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그런 도로 사정 속에서 매일 그곳을 지나고 있다. 조심스레 차를 움직이면 어느새 뒤에서 빵빵거리며 재촉한다. 헤드라이트를 깜빡이고 클락슨을 수없이 눌러대는, 차를 몰고 다닐 자격이 의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은 왜 스티커를 떼지 않는 건지 모를 일이다. 볼륨을 높였다. 노래 속의 남자는 수없이 이사벨을 외치며 절규하고 있다. 츠지우라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낙엽이 무수히 떨어져 있었다. 길게 뻗어있는 가로수에 여름에 무성했던 잎사귀들이 이제는 노랗고 빨갛게 물들다 못해 더위에 지쳤던 자신들의 삶을 포기나 하려는 듯이 바람에 그저 흔들거리고 있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비탈진 언덕길을 지나면서 떨어지는 낙엽 사이로 힘들게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 기숙사로 가고 있었다. 선배님 어디 갔다 와요? 귀에 익은 목소리다. 같은 기숙사의 아래층에 사는 T가 어느 틈에 옆으로 다가섰다. 장 봐오는 거야. 저녁 때 내 방으로 와. 선배님, 그건 그렇고 이번에 새로 여학생이 왔는데 만나봤어요? 다른 것보다도 새로운 여학생 얘기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여학생이 새로 왔어? 라는 대답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나 보다. 타국 생활에서 새로운 사람, 특히 여학생이 왔다고 하는 것은 남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하는 사건이라면 사건일 수도 있었다. 물론 그것이 반대의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선은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는 것이고, 다음엔 지루한 시간들, 특히 주말은 더욱 그렇지만 혼자서 책만 보고 지낸다는 것이 너무 싫었으며, 또 서울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과 몇 시간 떨어져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 말로 소식을 듣는 것은 어쩐지 실감이 나지 않아 우리말 소식이 더욱 반가웠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선배님은 새로 여학생이 왔다는데 궁금하지도 않아요? 라는 T의 말에 뭐 왔으면 볼 때가 있겠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무슨 대답이 그래요? 내가 선배님을 위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데든가 예쁘냐든가 무슨 반응이 있어야지 내가 말할 만 나는 거 아니에요? T가 견디지 못하고 속사포를 쏘아댄다. 내가 만나봤는데 좀 작아요. 나이가 나하고 같은데 시집이나 가지 뭐하러 그 나이에 유학을 옵니까? 오기를 주책인 것 같아. 그렇죠? 선배님처럼 눈먼 장님이라면 몰라도 난 싫어요. 라며 빈정거린다. 누가 그쪽에 관심 가질까봐 미리 못 박는 거야? 퉁명스럽게 말했다. 사실 그의 말에 신경 쓰는 건 아니었지만 언제나 나를 눈먼 장님이라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하는 T에 대한 약간의 경고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어찌 보면 매일 같은 생활의 반복에 지쳐서 다른 일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가 사람들의 눈에 비쳐서 그럴지는 모를 일이다. 제가 관심을 갖는 여자는 큰 영광이죠. 나처럼 인물 좋고 재미있고 자상한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라는 T의 말은 사실이었다. 어떤 분위기에서도 쏟아내는 그의 재담에 웃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것을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틈엔가 기숙사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선배님, 이따 전부 끌고 갈게요. 고개를 끄덕였다. 기숙사에는 토끼장과 같은 방과 공동 취사장, 그리고 화장실, 세탁장이 있다. 난생 처음 가보는 외국의 학교. 그 기숙사를 배정받을 때에는 영화 속에 비춰지는 그런 안락한 곳일 것을 기대했었지만 학교로 가는 길에서 보는 기숙사의 먼 풍경만은 그러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본 기숙사는 기대에 금이 가게 했고 문을 여는 순간 간신히 버티던 기대마저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듯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너무 좋은 영화만 본 탓일까? 말 그대로 감방이다. 실제로 감방에 가본 적은 없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감방, 영화 속에 자주 보이는 죄수들의 감방이 그러하리라. 한숨을 내쉬는 나를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쳐다보던 관리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던 기억이 새롭다. 외놈들, 지네들은 먹지도 않으면서 불만스러웠다. 바로 지난주에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물건이 부족하다며 푸죽한 아저씨가 돈을 더 요구했다. 그 와중에 떼놈들까지 한몫 거둘 게 뭐람? 은근히 화가 치민다. 예상대로 거짓대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선배님은 세상 사람들 다 굶어 죽어도 혼자 포동포동 살찌겠네요. 미워라. 그래도 손에 바나나를 한 뭉치 든 제이가 시끄러운 경상도 사투리와 함께 한박 웃으며 들어선다. 나는 만들 줄 몰라서 굶어 죽을 거야. 라는 말에 이게 다 우리 어머니 덕분 아니겠습니까? 하자 어머니 덕분이라고요? 선배 어머님은 개화하신 분인 같네요. 아들 설거지도 시키시고 설거지하면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는 일찍부터 여자들 일을 모두 배웠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생각과 의지 때문이었다. 내 위로 누이가 둘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딸들에게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게 했고 또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여자는 시집가면 싫어도 어차피 해야 하는 게 부엌일이고, 남자들은 마누라가 아파서 눕기라도 하면 병수발 해야 할 거 아니냐. 해먹을 수는 있지만 할 줄 모르는데 굶어야지 별 수 있어. 시켜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그러니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둬야 한다 라는 어머니 지로는 한결 같았고, 거기에 대해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이 근대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늘 어머니만 불러대는 묵묵부답의 아버지를 모르겠다. 문제는 아버지가 우리의 삶 자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것은 집착이었다. 집착은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이럴 작정은 아니었는데 하고 생각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적당한 상황에서 본래의 모습 그대로 투영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 번 정화되고 다듬어져서 그 모습이 신선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감추어진 자신의 또 다른 얼개이고 욕망인 것을. 그래, 내가 굶지 않으려는 거지. 잘 지내냐는 인사소리에 자전거 페달을 멈췄다. 가끔 마주치는 K다. 나이는 나와 엇비슷한 정도였고 역사를 공부한다고 들었다. 자그마한 체격에 당차 보이기는 하지만 화장을 진하게 하는 것이 조금 못마땅하다. 이제 돌아가십니까? 별일 없으시죠? 라고 인사했다. 별로 할 얘기가 없는 나로서는 이런 정도의 인사가 고작이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대답과 함께 K는 가끔 보여주는 그녀 특유의,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청소년들이 잘 쓰는 표현이었지만 손가락으로 V사인을 보이며 명쾌하다. 막 돌아서려는데 같은 플로어의 여학생이 새로 왔는데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으니까 약속이 없으면 같이 가자고 했다. 아마도 전에 T가 말하던 사람인가 보다. 잘 알지 못하는 그녀들과 식사하자는 K의 제안이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따로 약속도 없는 터라 같이 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표가 되지 않는다면요? 라고 하자 K는 대답도 없이 자전거에 재빨리 올라타더니 앞서기 시작했다. 얼떨결에 따라온 여학생 방은 생각보다 깨끗지 않았다. 왠지 썰렁하게 느껴진다. 녹차를 준비하던 K는 방에 가보고 올게요 라며 몸을 일으켰다.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구수한 현미차의 맛이 입안에 가득하다. 한 모금 더 마셨다. 아까와는 좀 다른 느낌이다. 내가 이곳에 도착해서 처음 마셔본 것이 바로 현미차였다. 그 첫 느낌이 옛날에 마시던 숭늉을 연상시킨다고 생각했었다. 즐겨서 현미차를 마셨다.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하기 전까지는. 현미차는 숭늉 맛하고 비슷해서 그것만 마시면 고향 생각이 나고 우울해져. 말 빨리 늘고 싶으면 현미차 마시지 마라. 싼 거라도 이 사람들이 마시는 거 골라 마셔. 옆동에 있다고 메모 적어놨네요. 그쪽으로 오세요. 문 닫고요. 라는 K의 소리에 나와보니 벌써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다. 모르는 누군가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찾아 움직인다는 것이 싫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냥 갈 수도 없었다. K를 따라간 곳은 팻말이 제실로 되어 있는 구석진 방이었고, 문을 열자 이야기를 하고 있던 12개의 눈이 문을 향했다. 침대 귀퉁이에
자그마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새로 파마를 했는지 크게 부풀어 있었고 짧게 커트를 하고 있었다. 하얀 피부에 쌍꺼풀이 진 눈이 크고 둥그렇다. 너 처음 만나는 거니? 나는 벌써 인사했는 줄 알았어. 라며 옆에 앉아있던 낯익은 H가 호들갑스럽게 끼어들었다. 얘는 온 지 한 달쯤 됐어요. 나하고는 친구하기로 했어요. 예쁘죠? 라며 H는 내가 이목이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침을 놓았다. 그녀는 일본 문학을 전공한다고 했다. H가 또 나섰다. 얘는 우리같이 대학원에 온 게 아니고 학부 교환 학생으로 온 거예요. 시집이나 가지. 그 나이에 뭐하러 고생하러 와요? 나 같으면 벌써 시집 갔다. 모두들 낄낄거린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 우연히 같은 전공의 한 여자와 몇 차례 만났던 적이 있었다. 키는 작았지만 까무잡잡한 피부에 쌍꺼풀 진 눈이 크고 둥그렇다. 세 번째 만나던 날 그녀는 빨리 시집이나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다. 난 뭐하러 그렇게 일찍 결혼하려고 하느냐, 할 일이 많은데 라고 했다. 그러자 빨리 시집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락을 끊었다. 한 달쯤 뒤에 우연히 전철을 기다리던 그녀와 창을 통해 마주쳤다. 아무런 인사도 없었다. 그녀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간 곳은 기숙사에서 자전거로 1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민게이라는 우동 파는 곳이었다. 내부는 정갈하게 꾸며져 있었고 일본 냄새가 짙게 풍겼다. 음식을 나르는 여성들조차 기모노, 정확히 말하자면 유카타를 입고 있었고 그들 특유의 목소리로 반갑게 손님을 맞는다. 영화를 보면 일본 여자들이 입고 있는 기모노는 화려하지만 이들의 옷은 그렇지 않았다. 작업복이라고 했다. 치카타비라고 발가락을 끼게 만든 버선이 우스꽝스럽다. 백제사신이 전해준 오이코 버선을 머리에 쓰더니 이제는 잘라서 못쓰게 만들었다고 K가 말했다. 왕인 박사는 만족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로부터 받아들인 문물에 자기화에 능동적인 나라가 일본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하기도 했다. 종교도 그런 모양이다. 독특한 그리스도교적 시각에서의 기독교 문학을 대표하는 일본의 근대 작가인 엔도 슈사코는 그의 소설 침묵에서 일본의 사물에 대한 자기 토착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화려하게 꽃피웠던 일본의 기독교 문화가 알고 보니 뿌리가 썩은 고목나무였다. 기독교라는 나비가 고목나무에 드리워진 채 거미줄에 걸려 화려한 나비 모양 그대로 말라주고 있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들은 많은 종교를 가지고 또한 종교의 자유를 누구보다 강조하지만 스님도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오로지 신사를 모시면서 손바닥을 두드리며 안도하고 있다. 그곳에 잠들어 있는 이를 깨우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의외로 신영은 일본 음식을 많이 알고 있었다. H의 이야기로는 그녀 가족들이 동경에서 살았다고 했다. 어쩐지 누구랑 느낌이 비슷하다. 겨울로 접어들자 나뭇가지가 더욱 앙상해지고 을씨년스러운 바람이 싱싱 귓가를 자국하고 있다. 그래도 나무가 많은 이곳에는 여기저기에 겨울꽃들이 겨울채비를 하며 제 모양을 뽐내고 있다.
테니스를 하기로 한 토요일 오후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얘가 오지 않겠다는 걸 억지로 끌고 왔어요. H 옆에 신영이 서 있었다. 얜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죠? 밝은 햇살에 그녀의 커다란 눈이 잔잔하다. 멈칫하는 손에 라켓을 쥐어주었다. 이렇게 겨울이 시작되었다. 해가 바뀌고 첫눈이 내렸다. 모두들 왜 서설이라고 하는지 알 것만 같다. 모두들 이 눈을 즐거워했다. 눈이 내리면 모든 것이 관대해지고 너거러워지는 것은 왜일까? 창밖을 내다보며 사람들과 이야기라도 하고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나만의 감정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따뜻한 방 안의 공기와 바닥이 그립다. 우리들의 따뜻한 방은 아니지만 누군가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웃으면서 얘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오늘따라 늘 기웃거리던 티조차도 코빼기를 보이지 않는다.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하더니 실소를 머금었다. 누구라도 오면 연구실에 가는 거 그만두고 얘기나 실컷 해야지 하고 기대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 첫눈이 펑펑 내리는 날 실험실로 발을 옮겼다. 그냥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는 늘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일까? 낯선 여자아이들과 그 주위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내 녀석들이 모여서 떠들썩하다. 신학기부터 같은 식구가 된다는 여학생들이 인사차 왔다고 했다. 처음엔 반기던 그녀들이 유학생이라는 말에 그저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본다. 잘 지내자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어색한 시간이 흐른 가운데 그들은 서서히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즐기기 시작했다. 벌써 2주 전에 결정된 일인데 몰랐어요? 라며 의아했다. 이것들이 또 지네들끼리만 수군거리면서 나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군. 언제나 그랬다.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전달하는 그들은 늘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 종족, 일본이들은 몽골계가 아닌 남방계다 라고 말한다. 일단 그들은 남을 배려하는 그 어떤 설명도 없다. 그들은 항상 들먹이는 정해져 있는 말, 그들이 언제고 어느 장소에서든 즐겨 쓰는 말, 바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하였다. 무슨 일에든 붙여서 사람의 약을 올린다. 하기야 그곳에서 그들의 돈을 받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모든 것을 거의 공유하니까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넘어간다. 프랑스에서 온 여학생의 말이 떠올랐다. 일본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들과 생활과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도 언제나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들 정부가 내놓는 한국 유학생에게 지급되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모르는, 아니 관심 밖의 생명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대동아 전쟁에서 자신들을 대신해 흘린 사람들의 피눈물의 대가를 그 몇 푼으로 갚고 있다는 사실을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자네는 일본 정부의 돈을 받고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전쟁하게 돼도 설마 우리한테 총뿌리를 겨누지는 않겠지? 우리 편을 들어야지. 선생이 씩 웃는다. 바보 아니야? 창밖에 내리는 눈을 보면서 서울을 생각했다. 가고 싶었다. 벌써 몇 년째 그 생각을 생각 속에 묻어버리고 있지만 오늘은 더욱 서울이 그립다.
테이블 위에는 계절의 풍미라고 하는 귤을 비롯해 과자, 초콜릿, 사탕이 쌓여 있고 맥주, 와인도 준비되어 있다. 오후 3시가 되면 이들은 센베이와 녹차를 사이에 두고는 모여 앉아서 잡담을 하는 시간이 있다. 대체로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학교에 나와서 11시경에 아침 겸 점심을 먹고는 출출한 뱃속을 이것으로 진정시키려는 전형적인 일본식 습관이었다. 우리들은 이들이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일 뿐.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아침에 고양이 세수를 하고 출근한다. 데오더란트를 겨드랑이에 뿌리고 향수로 감추어도 습기가 많은 일본에서는 땀샘으로부터 비질비질 솟아나오는 땀 냄새를 막을 길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물이 넘치는 목욕탕에서 땀과 냄새를 씻어내는 향내 풍기는 그들을 깔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얼마 전에 후지 TV에서 한국 알기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다. 어떤 남자는 출근하기 전에 목욕탕을 가는데 그 사람이 매일 목욕탕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였다. 기가 막힐 대답이 있었다.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허브탕과 마찬가지로 김치탕이 있어 그곳에 몸을 담그러 갈 것이다 라는 패널의 대답에 모두 박장대소를 한다. 자기들은 좋아하는 갓조부시탕에 몸을 담글까? 오늘도 쓸데없는 얘기들로 그렇게 흘러가리라. 눈은 더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많이 내리는 눈은 10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지금 저쪽에도 눈이 오겠죠? 상냥한 목소리로 각기잡기가 묻는다. 글쎄, 눈이 오고 있는지도 모르지.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각기잡기는 대학 졸업반으로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치과대학에 편입할 많은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여성스러운 커다란 눈, 일본 남성들에게 커다란 눈과 길게 기른 생머리는 죽은 귀신도 돌아본다고 할 정도의 여성미의 상징이었다. 어쨌든 그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상냥했다. 영리함을 고루 갖추고 있는 거기에다 대학생 신분으로는 가지기 힘든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기도 해서 돈만 있으면 바보라도 상관치 않는 그 사람들로서는 그녀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각기잡기에게 딱지마던 쿠사마를 모두가 겉으로는 안 됐다고 동정했지만 뒤 돌아서서는 수군대기도 했다. 서울엔 언제 가냐는 각기잡기가 수선스럽게 말이 많았다. 평소에는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던 여자애가 눈이 오는 탓일까? 수다스럽다. 쿠사마가 물끄러미 그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오랜만이니까 어머니가 반가워하시겠지 라며 눈을 그녀에게로 옮겼다. 손에 절반쯤 먹다 남은 초콜릿을 손에 들고 각기잡기가 물었다. 초콜릿 좋아해요? 난 귤을 먹고 나면 꼭 초콜릿이 먹고 싶어지던데.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진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물어봐. 뭔데? 각기잡기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결심한 듯이 물었다. 그곳에도 초콜릿이 있어요? 갑자기 멍청해졌다. 그곳이라니. 한국에도 초콜릿이 있냐는 거야?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하고 같은 초콜릿. 말꼬리를 흐렸다. 창밖을 보고 있던 20여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나에게 쏠리면서 이글거렸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아무런 생각도 말도 떠오르지 않는다. 뭐가 이상한가요? 내가 뭐 잘못 말했니? 말을 잃고 있는 내 표정이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각기잡기가 옆에 앉아있던 그녀의 동료에게 물었다. 아니,
궁금한 걸 물었을 뿐인데 그게 뭐가 이상해? 그렇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야 하지 않나요? 대답해 주세요. 네? 요코야마가 옆에서 부추겼다. 교토 외곽 지역의 우지라는 자그마한 동네는 녹차가 유명하다. 그곳에는 신사,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들었다. 그런 신사가 한 곳이 있는데 목탑 느낌의 철탑이 있다. 이 탑은 나라에 있는 호리지 목탑과 같은 시기에 같은 공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쌍둥이탑이라고 불렀던 그곳의 탑은 화재로 소실되어 없어졌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애착이 각별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휴일엔 각지에서 사람들이 그 탑을 보고 차를 마시기에 많이 밀려온다. 내가 보기엔 그저 평범한 5층 탑이건만. 일요일 그곳 동네 어귀에 있는 라면 파는 음식점에 간 적이 있었다. 구석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던 후질근하게 보이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한국에서 왔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되물었다. 여기에는 제일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대체로 싸움이나 하고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갖고 있지. 그런데 뭐하러 왔냐며 가자미 눈을 했다. 근처 대학 연구소에 왔다고 하자 음식점 안에 있던 사람들과 그의 태도가 돌변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너무 싫다. 그는 10년 전에 서울에 간 적이 있다고 하며 자기는 종로에 있는 월드컵에서 대접을 잘 받았다고 했다. 선물로 스타킹을 줬는데 여자들이 감격해했다고 했다. 여름에 돈을 모아 또 가려는데 뭘 줘야 그녀들이 좋아할 거냐고 물었다. 한국도 그동안 많이 발전했으니까 카시오 계산기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 라며 말끝을 흐렸다. 난 다이아몬드나 선물해야 좋아할 거라고 일러주었다. 그가 킥킥거린다.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째서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것도 대학 졸업반인데 매일 신문에서 떠들어대는 일제 치욕에 대한 보상, 무슨 정신대에 대한 물질 보상을 하라는 성토대회만 열지 말고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일본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긴자, 아카사카에 가서 킬킬거리다 이들에게 돈이나 퍼주는 그런 생산적이지 못한 일만 하고 다녔나. 화가 치민다. 표정이 일그러졌는지 간간히 들려오던 말소리조차 쥐두근 듯이 고요해졌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여종업원이 다가왔다. 스파게티하고 커피 주세요. 그리고 식사 후에 치즈케이크도 부탁합니다. 신영이 주문을 마친 뒤 메뉴판을 건넸다. 손님께서 주문하신 것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스파게티, 새우 피라프, 치즈케이크, 커피 2잔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더 주문하실 것 없으신가요? 여종업원이 사라지자 주위가 조용해졌다. 야, 빠르기도 하지. 주문 받을 때마다 저렇게 읊고 나면 피곤할 텐데. 이런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녀는 틀림없이 45회전 하는 레코드였다. 글쎄요, 보통 확인하기는 하지만 방금 그 사람은 좀 빠른 것 같네요. 이해한다는 신영의 표정이다. 요즘 바쁜가 봐.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뭔가 눈치를 채고 하는 듯한 말투에 그들은 특유의 입버릇이 있다.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 앞에서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하지만 뒤에서는 참을 수 없게 뒤통수를 해머로 내려치는 것이 이들의 장기라고 할 수도 있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0만 명에 두세 명쯤은 예외일까? 우리 속담에 사람은 생긴 대로 논다 라는 말이 있고, 일본에는 사람은 겉만 보고는 모른다 라는 말이 있다. 어릴 때부터 우리들은 사주, 관상, 손금 등에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입사할 때 관상영이까지 데려다 놓고 면접을 치른다. 최근에 일본의 면접에서는 면접을 대비해서 젊은 남성들은 성형수술까지 유행하고 있어. 잡지의 많은 부분, 특히 남성 잡지, 에스콰이어, 맨즈, 논노, 인터메조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속담에 사람은 겉만 보고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 어쩌면 이렇게 딱 들어맞는지, 정말 일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한 말이라고 느끼고 있던 터이다. 혹시 옛날 신라나 백제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말을 만들어 놨을지도 몰랐다. 글쎄, 조선시대에 있었던 임진왜란도 결국은 그들의 속마음을 모르고 비웃다가 당했으니까. 누구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도 있는 실수도 그냥 웃어 넘기는 법이 없었다. 심지어 나이가 지긋한 사람들, 지식층이든 노동자든 관계가 없이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상대방에 대한 불만 내지는 비꼬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은 마음속에 빗으로 남겨두었다가 덧붙여서 꼭 되돌려주는 그런 습성에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젖어 있다. 좋은 일 있지? 라고 하자 그랬구나, 모두 걱정하고 있었어. 그 사마가 눈웃음을 친다. 세상에 두쪽 나도 걱정이란 하지 않을 사람들이 모두들 흥미로워했다. 좋은 얘기 들리던데 언제 결혼할 건가요? 결혼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일러요. 나중 얘기입니다 라고 했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안정하는 것이 자네를 위해서 좋을 거야. 물론 자네 일이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지만 말일세. 헛기침을 한다.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신영이 방을 찾아올 때는 의뢰 H나 K가 함께 했다. 레코드를 빌리러 가기도 하고 술을 마시러 가기도 했다. 주말이면 자신들의 미래랑 하고 싶은 일을 얘기했다. 모두들 삶에 관심이 컸다. 나는 과정이 끝나면 미국으로 갈 생각이라고 했다. 한 2년쯤 있다가 유럽으로 갈까 해요. 아무래도 유럽은 역사가 있으니까 배울 것이 많을 겁니다. 하자 한마디씩 한다.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사는 것에만 바빠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좀 즐기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안정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이죠. 좀 미운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H가 물었다. 유럽은 어디로 가실 건데요? 독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미국 가서 그 다음 얘기죠 뭐. 어머, 누군 좋겠다.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H가 마치 내일 당장이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미국에 놀러와. 내가 구경시켜줄게. 신영이 웃는다. 어머, 내가 놀러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뺏겼네. 예, 나한테 양보하고 네가 놀러와라. H가 눈을 흘겼다. 벌써 결정 났어?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는 것도 현명한 거야. 지금 못들 하는 거예요. 남자를 가운데 놓고 두 여자가 그렇게 남자가 없어요? 옆에 있던 K가 한마디 한다. 어머? 장준호 씨가 어때서요? 능력 있어서 시집 가려는데 이런 남자가 쉬운 줄 알아요? 나중에 후회 말고 지금 잘 보여두는 게 좋을 거예요. H가 흥흥
거린다. 나까지 그런 암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나 상관 말고 둘이 잘해봐요. 난 커피나 마셔야겠다. 늦겨울이 이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아직 바람이 차갑고 매서운 어느 날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느꼈다.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신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아닐 거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미 10시가 넘은 상태였고 동경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문학적 영감의 동화 흡수를 위해 여기저기 많이 다닌다고 했다. 아직 대학일이 남았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컸고, 아니면 스쿠바에 매서운 바람이 창을 휘둘고 있다. 장준호 씨의 바람 소리와 함께 이름 부르는 소리가 확실했다. 용수철 튀기듯 창을 열자 길 저쪽에 모자 달린 망토형의 보라색 자켓 코트를 입고 있는 신영이 서 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것 같았다. 다들 창들에 여닫는 소리가 시끄럽다. 아까부터 불렀는데 왜 내다보지도 않아요? 창피해 죽겠는데. 신영의 말소리가 퉁명스럽다. 추운데 들어오세요. 방문을 두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서 들어오세요. 반가웠다. 아니에요. 너무 늦었고 오늘 김윤미 씨도 같이 오지 않아서 그냥 커피 마시러 가지 않을래요? 코코스까지 걸어가요. 큰 길 건너에 밤새 영업을 하는 레스토랑이 있었다. 부드러운 무늬에 카펫이 깔려있는 그곳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은 작가가 판매할 목적으로 걸어놓은 거라고 했다. 우리네 다방은 어두컴컴하고 늘 담배 연기에 찌들어 있고 고급 레스토랑조차도 어두운 조명을 고집하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의 익숙한 느낌과는 좀 다른 분위기의 가족형 레스토랑이었다. 밝고 환해서 좋다. 전에도 몇 차례인가 이곳을 왔었지만 늦은 밤은 남다른 느낌이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속에서 문득 신영이 편안하다고 느꼈다. 그것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생각뿐일 뿐 신영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알 수가 없었다. 물론 그녀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해서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신영 씨는 언제 결혼하실 겁니까? 글쎄요 라며 말끝을 그린다. 내 뜻밖의 질문에 대한 절차상 그래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그런 것에 신경을 쓸 만큼 여유롭지도 않을 수 있다.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다. 저는 멋진 집에서 살 겁니다. 우선 뜰이 넓어야겠고 자그마한 풀장이 있어야겠죠. 그 근처에 등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아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아이들과 노닥거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집은 지하를 꾸며서 집에 돌아오면 술도 하고 댄스도 할 수 있게 마루를 깔 겁니다. 1층은 한식으로 해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한식으로 창호지를 바른 문을 쓰는 것이 좋겠고 2층은 양식으로 꾸밉니다. 그곳에 아이들 방과 좀 넓은 공간을 마련해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욕실은 근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넓고 둥글게 해서 근사한 산데리아를 달고 붉은 카펫을 깔려고요. 현재 집의 구조는 현관에서 안이 완전히 투영되어 버리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외부 사람의 경우는 출입구를 달팽이 모양으로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일을 보게 해서 집 안으로 들이는 일은 없게 합니다. 지붕은 높게 유리로 하여 햇빛이 잘 들고 거실에서 비 떨어지는 것이 보이도록 할 겁니다. 집 주위에는 나무를 많이 심어 울타리나 담벽을 대신하게 하죠. 물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보안 장치를 해야 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신영은 재미있다는 듯 내가 낙서한 그림을 자신의 앞으로 가져가서 이것저것 묻는다. 나는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녀가 은근슬쩍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나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사실 나는 18살 이후에는 우리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없다. 물론 그렇게 말하면 그동안 살았던 집은 대체 뭐냐라고 물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우리 가족들 중 누구의 명의로 된 집이 아니란 뜻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집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집이었던 그곳은 넓은 마당에 우물이 있고 뒤쪽에는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 5월쯤에는 아카시아 향이 코를 찡긋거리게 하던 곳이었으며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면 앞마당에 널어놓았던 빨래를 걷어 정성스럽게 개키는 어머니의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집이었다. 글쎄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저 같으면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넓을 필요는 없고요. 잠깐씩 생각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나랑 결혼하는 사람은 좋겠다고 말한다. 나는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좀 더 은근하게 혹시라도 그녀가 딴청을 피우지 않도록 못을 박았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신영씨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야죠. 붉은 카펫을 깔고 한쪽으로 화초를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들어야 하니까 자그마한 오디오 시스템과 환기시설도 해야겠고, 안에서 뜰을 보아야 하니까 유리 공간이 어떻습니까? 괜찮죠? 순간 신영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 또한 얘기지 못한 공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속으로는 기다렸다는 듯이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겉으로는 짐짓 모른 체 할 수도 있다. 우선은 내 쪽에서 대답을 유인해야 한다. 나중에라도 나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내게 유행했던 솔직함 내지는 저돌적이란 단어가 생각났다. 신영씨, 언제 그런 것이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청혼을 하시는 건가요? 예. 어찌 보면 흥미진진한 얘기거리도 없이 감동을 원하는 여자의 마음을 읽고는 있지만 다들 자신을 억제하려고 애쓰고 하고 싶거나 생각한 대로 모두 실행에 옮겨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신영의 대답이 없다. 갈증을 느꼈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커피잔이 보이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고 있는 신영의 앞에 놓여진 또 다른 커피잔에 그녀의 입술이 새겨져 있다. 왜 남의 커피를 마시지? 신영은 여전히 말이 없다. 신영씨, 왜 말씀이 없습니까? 나와 결혼을 할 겁니까? 나는 그동안 그녀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두 사람의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녀가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대답하지 않으면 나 화냅니다. 난 지금 심각하다고요. 지금 결정할 수 없으면 시간을 갖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없고요. 그녀가 내 제안을 거절했다는 사실에 다소 실망했다. 이렇게 거절당하는 게 처음이지만 짐작컨대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어쨌든 이번 일이 충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색다른 경험인 셈이다.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설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채였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동안 아지랑이처럼 아물거리던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나는 그것으로 인한 파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표류를 걷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어머, 제가 대답했잖아요. 그녀의 한마디로 이 모든 억측들이 증발해버렸다. 당황한 빛이 역력하다. 언제 말입니까? 커피만 마셨잖아요. 나는 못 들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뭘 말입니까? 방금 제가 준호씨 커피를 마셨잖아요. 그게 제 대답이에요. 아뿔싸, 내가 마시던 커피를 마셨다고? 그게 대답이라고? 그래서 커피잔이 그 앞에. 그녀가 청혼을 말 대신에 행동으로 승낙했다. 잠시 멍했다. 새침한 표정이다. 사실 오랫동안 나는 여자와의 만남을 거부해왔었다. 딱히 내가 어떤 결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문제였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는 자유로움을 갈망해왔고 세상에 군림하고 싶었다. 초등학교 때는 방송국에서 실력을 발휘했고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하는 그 어렵다는 합창단원의 솔로로서 각광을 받았으며 아쉽게도 금전적인 문제로 세계여행은 좌절됐지만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내 재능을 알아차린 선생님은 모차르트가 말했다는 목소리는 천상의 악기다라며 성악의 꿈을 권유했다. 선생님이 집에 찾아오기는 열의를 보였지만 그때도 아버지의 단호한 거절로 선생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 당대 최고라는 탈리아 비니보다도 위에 설 자신이 있었다. 나는 굴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건 내 문제였기 때문이다. 내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 풀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성악의 꿈을 접어야 했던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였다. 음악 시간에 성악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한 음악 선생님으로부터의 평생 되새김질을 해야만 하는 넌 성악할 목소리가 아니야 라는 말에 좌절했다. 물론 아버지가 반대하는 것도 어쩌면 이유였겠지만 선생님의 그 한마디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사망 선고였으니까. 난 자신을 잃었다. 무엇을 해도 잘할 자신이 없다. 그 구렁텅이 속에 나는 지금까지도 허우적거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쉽게 대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그런 설명까지 해야 할 상황이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네요. 준호씨는 여성 연구를 좀 더 해야겠어요. 나는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자를 만났다. 그들은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알 수 없는 아쉬움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곤 했다. 그렇다고 그녀들과 오랫동안 만났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커다란 첼로를 갖고 다니던 네 번째의 그녀는 가끔씩 생각나곤 했다. 지나간 일이지만. 글쎄,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중도에서 그만두었으니 알턱이 없지만 나름대로 판단이 정확하다고 자부하는 나는 스스로 내린 결론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사소한 습관이나 자기 스스로 얽어놓은 가치 판단의 기준 때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가치 기준이 흔들릴까봐 너무나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자유로웠다. 그 자유롭지 못한 굴러에서 벗어난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협박이 아닌 그녀의 자유의사를 통해 나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말이다.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시간이 지나서도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 무조건 내 말을 따르겠다는 것이었다. 그건 문제가 될 수 없다.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라면 모든 것을 무리 없을 것이다.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고 어느 틈엔가 창밖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나무의 초록잎이 완연해지고 긴 팔이 지루하게 느껴지는가 싶더니 모두들
짧은 소매옷을 입기 시작했다. 어린 학생들은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학교에 오기 시작했고 그런 차림들이 눈에 띄었다. 실험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열려져 있고 불이 켜져 있으나 왠지 어두운 침묵이 드리워져 있었다. 몇 명의 학생들이 구석에 모여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전의 활기를 찾아볼 수 없었고 모두들 소곤소곤하며 눈치를 보는 것 같았다. 전화를 받던 요코야마가 소리를 지르며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왜 나한테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녀를 일으켜 세우자 요코야마가 쓰러질 듯 품에 얼굴을 묻는다. 임신 안 한 것 아니냐고 다그쳐요. 난 어떡하죠? 라는 말에 이제야 상황을 알 것 같았다. 요코야마와 그녀의 상관 사이를 부인이 따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바야시의 괴팍한 성격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다. 수개월 동안 요코야마의 모든 것을 참견했으니 예민한 여성이 그것도 10여 년 살을 맞대고 살아온 남편의 낌새를 부인이 무심코 지나칠 리 만무였다. 평소에 밉살스러운 행동이 많아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그녀가 안쓰러웠다. 물론 내가 그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설사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해도 이제 20살을 갓 넘은 여학생이 가정을 가진 40을 바라보는 한 남성과 여성의 틈바구니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말을 듣는다는 것이 서러울 것이다. 안 됐다고 생각했다. 머릿속을 정리했다. 첫째, 그녀가 정말로 임신을 했다. 그렇다면 임신에 따른 어떤 징후가 있어야 한다. 일단 그녀의 최근 행동을 세밀히 짚어보아야 한다. 경위, 졸업 논문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에 늘 피곤해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실험에 몰두하면서 조금 더 하면 결과를 낼 거라고 얘기를 하곤 했다. 피곤해 보이는 안색은 당연하다. 결론, 그녀는 졸업 전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상관은 그럴 여력이 없는 입장이다. 둘째, 그녀가 정말 코바야시를 사랑했을까? 식사 시간이 되어도 그녀의 상관과 함께 먹겠다고 거절했다. 경위, 논문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못 보일 이유가 없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쯤으로 코바야시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현재 졸업을 앞둔 여학생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직업이 바로 사모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장 비서라고 당당히 얘기하는 그녀들이다. 결론, 요코야마는 젊은 사장이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바야시는 그저 기관원에 불과하다. 셋째, 코바야시가 부인과 싸우면서 들으라고 한 얘기가 와전된 것이다. 경위, 코바야시의 부인은 드세다. 뭐든지 남편보다 앞에 나서길 좋아한다. 코바야시가 그런 부인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결론,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말버릇이다. 과장되게 뭔가가 있는 듯이 말을 해 상대의 길을 꺾으려 한다. 그렇다고 남편의 직장까지 전화해 다그치는 일 따위는 삼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것도 내 눈앞에서 말이다. 사실은 요코야마가 밉살스러운 면이 있지만 지금은 안쓰럽게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동정이었다.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험실까지 전화해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건 같은 여자로서 창피한 일이에요. 교양이 없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모두들 내 말이 틀렸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생각과 행동을 서슴지 않으니까 어쩌면 증거도 갖고 있다고 하던 부인의 말이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고바야시의 상관인 쿠사카베가 커다란 청주병을 들고 와서 뒷담화하며 기득거린다. 남녀관계란 모르는 거야. 땀이 날 정도로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다. 주말의 오후에 신영과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다. 화창한 날씨 때문인지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웠고 꽃무늬의 프레어 스커트에 흰색 티셔츠를 입은 그녀의 모습이 화사했다. 그녀는 스커트를 입었음에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탔고 그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하나무라 공원은 근처의 다른 공원에 비해 넓을 뿐 아니라 연못과 잔디가 아름다운 곳이라 사람들이 즐겨 찾았다. 이곳은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과 롤러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 더욱이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자전거에서 내려 걷기로 했다. 저는 요즘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저를 볼 때 말이에요. 옛날의 제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늘 이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갖고 있던 못된 성격이 없어지고 새로운 내 성격이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타인의 얼굴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자신이 새로운 것에 익숙해 가는가 봐요. 타인의 얼굴, 신영을 알게 된 이후로 나는 소위 말하는 문학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그녀가 특히 좋아하는 아베 코보라는 사람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읽은 것은 말을 나위도 없다. 저는 일본의 현대 작가인 아베 코보의 작품을 좋아해요. 물론 오에 겐자부로, 미시마 유키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작품들도 좋아하지만 손가락을 꼽으라고 하면 아베 코보하고 오에 겐자부로를 꼽을 거예요. 다른 작가들도 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작품 세계는 인간의 내면을 주로 다루고 있거든요. 지도 교수도 그 시대에 같이 활동했다고 해요. 약간 좌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중도의 그룹에서 탈퇴했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제가 지도 교수를 택한 이유도 그래서죠. 아베 코보하고 오에 겐자부로를 말하니까 얼굴이 약간 찌푸려지더라고요. 나중 얘기를 하면서 말이죠. 두 사람 작품은 읽을수록 재미가 있어요. 틀림없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벨상을 받게 될 거예요. 어쩌면 두 사람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베 코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누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이상과 비교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베 코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눈을 반짝인다. 그녀가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작품에 매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이요? 그렇다면 괴상한 걸 쓰는 사람 아닙니까? 어머, 괴상하다니요?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색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의 작품은 벌써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소개되었어요. 모래 여자는 수십 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는데요. 일본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라고요.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했다. 무엇 때문에 그녀가 이토록 그 사람의 글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알면 신영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그리하면 그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가끔 그의 책을 펼치고 읽고 있으면 궁금한 녀석들이 주위를 맴돌았다. 무슨 책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베 코보 아닙니까? 그 골치 아픈 사람걸요? 왜 아베 코보가 골치 아파? 말도 마세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일본의 현대 작가 중에서도 난해하기가 제일일 겁니다. 대단하네요. 우리 일본 사람들도 고개를 젓는 사람인데. 요즘 애들은
귀찮고 생각하기 싫은 것은 딱 질색이라고 하는 얘기를 매스컴에서 떠들어대고 있고, 최근에 입에 많이 오르내릴 정도로 유행하던 3D 현상이란 단어는 현 일본의 세태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화를 즐기는 아이들이 난해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작가의 글을 좋아할 리 없다. 그의 작품은 대부분 인간의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전부는 아니지만 듣기에도 어려운 변증법적 유물론이 작품의 바탕에 깔려 있어 이해에도 한계가 있었으나 어쩐지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많았다. 신형이 말하는 타인의 얼굴은 더욱 그러했다.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양 착각에 빠져 밤새워 읽은 그런 것이었기에 신형의 그 한마디가 자신의 말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있던 나 자신이 점점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그녀가 솔직하다고 느꼈다. 그가 신영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 솔직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벌써 오랜 연인처럼 그녀에게서 친근감을 느끼고 그녀의 잔잔한 표정이 푸근했다. 신영의 자유로운 생각이 돋보였고 그녀의 재치가 새롭다. 돌아오는 길에 책방 근처의 스시집에 갔다. 신영과 함께 두세 차례 이곳에 왔지만 오늘은 여느 때와는 달리 주인이 반갑게 맞이한다. 며칠 전에 친구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했다. 머리를 길게 기른 여자라는 걸 보니 K였던 모양이다. 그러냐고 대꾸한다. 별스럽지 않은 것을 들먹거리면서 대단하십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저희 집에 자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은 번잡하게 죽겠습니다. 과장된 주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든지 일본이 최고라는 우월감이 있으니까 자기네 나라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다. 그 나라 말을 잘하려면 그 나라 여자하고 침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 유학을 갔다 온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애써 강조하는 신출내기들이 많았다. 왜 모두가 이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보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한결같이 그 말이 무슨 바이블같이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70년대 즈음 유학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 30대나 아니면 40대 또는 할아버지들이 많았다. 그들이 유학생 모임에 나와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 중에 하나였고 또 돌아가서 전하는 말 중에 가장 첫 번째였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고 보니 들은 대로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사실 이 말은 나이든 선생들 사이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나도 수차례 들었으니까. 얼마 전에 T가 들려준 얘기가 있었다. 자기의 고향 선배가 처음 일본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 일본어를 잘하려고 노력했다. 그의 선배도 그 말을 신봉하는 사람의 하나였으리라. 어쨌든 노력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 노력의 대가로 20살쯤 먹은 일본 여성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말을 빨리 배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 여자와 자주 만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그녀를 이성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다. 가끔은 그녀로부터 잠자리의 유혹도 받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참았다고 했다. 이 선배는 그것이 그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고 그녀에게 당당했다. 그녀와 만나면서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라는 뜻밖의 말에 감격한 선배는 역시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녀로부터 사랑의 말을 확인하고 싶어 한국에는 왜? 라고 물었을 때 한국은 옛날에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다고 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여성에게서 들은 말이 얼마나 그를 당황하게 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대? 그날 밤 끝을 내줬대요. 그리고는 따귀를 한 대 갈겼답니다. 끝이라고 통쾌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일본어는 그 어떤 나라의 말보다도 과학적이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말을 잘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몇 마디만 해도 칭찬이 대단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이 사람들의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다. 실험실에 있는 여자아이들은 더욱 그러했다. 일본어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과학적인 글자이고 어려워요. 우리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외국인이 잘한다는 건 대단한 거라고요. 더 웃기는 일은 장상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과연 일본어가 어려운 걸까요? 라고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제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세금으로 사오는 거라 난 그냥 제불 하나 쓸 겁니다. 내셔널이나 소니 같은 것은 외국에서도 알아주는데 왜 외제를 써요? 라고 말할 때는 은근히 화가 나면서도 숙연해지는 데가 있었다.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야 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 어떤 특별한 애국심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섬나라의 환경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섬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서로 뭉쳐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힘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술에 취한 선생이 가끔씩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일본은 섬나라기 때문에 전쟁이 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사방이 바다니까 어디로 도망가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고 뭉쳐야지 라고 말이다. 그의 말은 어찌 보면 사실이지만 늘 나를 곤란하게 했다. 말 끝에는 꼭 나를 의식하는 말을 한마디씩 하곤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사죄를 해야지. 내가 대신 사과를 해요. 하지만 옛날에 조선이 일본에, 지금은 한국이지. 한국이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때? 같은 나라인데. 한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긴 했지만 일본이 꼭 나쁜 일만 한 건 아니야. 철도도 놓아주고 건물도 세우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 그걸로 상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고. 표현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지만 선생의 결론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조선이 한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같은 나라다. 조선이 한국으로 바뀌었다고 조선이 아니냐? 라는 생각은 일본 국민 전체가 가지고 있고 일본 정부가 전쟁에 참여했던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두 번 다시 6.25 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빨갱이들이 이러저러 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사실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를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들의 단결력은 대단했다. 주차장 정리를 위해 30분간 차를 비워달라는 방송이 있으면 어김없이 그 시간까지 주차장에 한 대의 차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요. 이 사람들의 단결력은 대단해요. 그만큼 위에서 하는 말에 잘 복종한다는 뜻도 되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의지와는 달라도 위에서 시키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들의 단결력이 다른 이유에서라는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 에도 시대부터 일본에는 5호 담당제, 7호 담당제가 있었어요. 준호 씨도 알겠지만 사무라이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자신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게 해서 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만일 잘못 입을 움직이면 어느새 밀고 되어 쥐도새도 모르게 단칼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쉬쉬하면서 명령이면 좋든 싫든 무조건 따르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쌓이는 불만을 가슴속에 담아 풀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갈면서 기다리다 그 기회가 오면 복수하는 시대극의 패턴 그대로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금요일 저녁에 방송되는 시대극 중에 은밀한 청부 살인을 다룬 히사츠시고토닌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온당치 못하게 빼앗긴 불쌍한 서민들의 목숨에 대한 복수를 한을 풀어준다. 우라미오 하라스라는 말과 함께 그들을 단죄하는 권선징악형 드라마이다. 이들은 절대로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동전 몇 잎이라도 받으면 똑같이 분배한다는 원칙하에 자신들의 무기를 사용하여 징벌하여 의뢰인의 한을 풀어주곤 한다. 드라마를 보는 나는 통쾌하고 시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겠지. 우리는 그저 일제 식민지를 규탄하는 착취당했던 그 사실만 갖고 그들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무시한 채 우리의 생각만을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한국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한국은 옛날 일본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대등해질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라주쿠에서 춤추고 있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이 어디에 있냐고. 아마도 모른다고 할걸요. 우리는 일본의 그러한 태도를 불쾌하게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미국 보세요. 영국에서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와 나라를 만들어서 지금은 세계를 호령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정책을 바꿔나가야 해요. 너무 과거에 집착하면서 일본이 변하길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더 당당해지면 그들이 알아서 자연히 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해요. 절대로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문한 스시가 나왔다. 주인께서 주문하신 국화이고 부인께서 주문하신 대나무입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라는 주인의 말에 양미간이 찌푸려졌다. 결혼은 고사하고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했는데 주인이니 부인이니 뭐야? 스시집 주인이 알턱이 없다. 왠지 고층이 거북하다. 신영은 어땠을까?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모임을 가졌다. 모두들 모임을 왜 자주 하지 않냐고 물었다. 다들 또 헛다리 긁고 있네. 혼자서도 바쁜데 언제 우리 모임 주선할 시간이 있어? 라면서 T가 옆에서 말을 가로막는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몰랐어요? 선배님 요즘 문고리 잡았잖아. 깜찍하게도 신영씨가 문고리를 크게 해서 선배 손이 쥐어줬어요. 그래서 바쁜 거야. 선배님 행복하지요? 라며 낄낄거렸다. H가 자기만 모르고 있었다고 난리다. K는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눈꼴 셨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붙어 앉아서는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난 방해될 것 같아서 그 방문 근처에도 못 갔어요. 라며 한술 더 뜬다. 그 와중에 T가 H에게 손을 내밀어 데이트 신청을 했다. 이렇게 무례해도 되는 거예요? 좀 더 정중하게 신청하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라면서도 그다지 고깝지 않은 모양이다. 그 찬스를 놓칠 리가 없는 T가 허리를 굽히며 H에게 손을 내밀어 간청한다. 그 분위기에 고무된 J가 머리를 극적이며 K에게 손을 내밀자 난 좋은 사람이 있으니까 물귀신처럼 걸고 넘어가지 말아요. 라며 쏘아붙인다. 그녀답다. 기숙사 옆에는 그런대로 분위기가 있는 술집이 있었다. 주머니가 가벼운 이들이 즐겨 찾는 싸구려 술집이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비디오캐도 설치해 놓고 있다. 물론 한 곡에 몇백엔을 받고는 있지만 늘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그곳에는 죽박스도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곡이 꽤 많이 있어서 술 마시면서 듣기에는 제격이다. 죽박스에서 좋아하는 노래 번호를 누른다. 제이가 신기해한다. 돈 놓고 노래 듣는 기계잖아. 이름이 뭐더라? 에이, 그건 알면 뭐해? 그냥 노래나 들으면 되지. 라며 T가 얼버무리자 H가 한마디 한다. 어머, 그것도 몰라요? 저건 죽박스라고 하는 거라고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멋없는 사람 같으니. 타막기의 목소리가 여운을 남긴다. 사람들의 환호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좀 더 마음대로 사랑하기도 하고 쭉 이 밤을 즐기기도 하고 잊어버릴 것 같은 기억을 와인을 열면 지금 더 이상 그 이상을 사랑받고 있는데. 초여름 저녁 햇살이 비추는 빨간 페더스트레이션 스트리트의 풍경은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바라고 있다. 지난 겨울 눈 속에서 빨간 꽃을 피웠던 동백나무가 그 푸르름을 더하고 길가 하얀 집의 램프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난 지금 사랑하고 지금 난 행복하다. 사랑이란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믿음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글쎄, 내가 알고 있는 사랑 얘기는 성춘향과 이몽룡,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폴론과 사랑을 거부하는 다프네, 로미오와 줄리엣, 베르테르와 롯데. 아폴론과 로미오와 베르테르는 비극의 주인공이니까 이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고, 몽룡이라면 아마도 500년쯤은 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지. 28 청춘이었다는 그들의 나이가 고작 16과 18. 그들이 결혼이라는 패턴을 통해 어찌 살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냥 잘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만 난무할 뿐. 과연 3, 40년을 살아가는데 정말 아무런 불만이 없었을까? 하지만 난 불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좋아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덮어줄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뭐가 불만스럽겠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녀와는 항상 웃고 살 자신이 있어. 하지만 사람들은 말한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낀다고. 난 그것을 부정한다. 왜냐하면 그런 한계란 것은 내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녀가 내게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왜 한 번도 손을 잡아주지 않지요? 남들은 손도 잡아주고 그런다는데. 알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나를 지배해왔던 그 많은 역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 그녀의 말은 차갑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우범지대 속의 그 본능을 불러내고 있다.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내게 말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남녀가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는 세상이 됐다. 물론 사랑한다는 말도 쉽게 하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쉽게 자신을 내놓는 그런 것은 좀 삼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남자는 생리적으로 동정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여자가 처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남자인 너도 그랬으면 하는 게 이 아버지의 바람이다 라고. 처음에는 무엇 때문에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사춘기의 소년에게 나타나는 생리적인 욕구는 걷잡을 수 없는 일이지만 뭔가 내가 이해하기 힘든 아버지만의 이유가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는 일이다. 가끔씩 형이나 누이들이 모여 앉아 하는 이야기들도 너무나 어려운 말들 뿐이었다. 나와는 나이가 10년 정도는 차이가 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선 칸트도 있었고 까미도 있고 쇼펜하우어도 있고 베르테르라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도 없었고 단지 귀에 들어오는 단어는 형이 상학이니 염세주의니 자기 비판이니 그리고 자살, 그런 얘기들 뿐이다. 얘기 나눌 때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참으로
따분하기 이를 데 없다. 내가 장난스럽게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졸라대면 마지못해 한두 번 정도는 대해주지만 계속하지는 않는다. 바닥에 둥글기라도 할 것 같으면 나가 놀아라 라는 한마디로 응징의 화살이 꽂힌다. 서재에 즐비한 책들 속에서 한 권을 꺼냈다. 쇼펜하우어, 그 염세주의의 철학의 진실. 첫 장부터 할 수 없는 글이 빼곡히 적혀있다. 그 글귀 하나하나를 어린아이가 이해한다는 것이 참으려 어렵지만 뭔지 모를 우울함이 마음을 짓누른다. 내가 잠시 그 세계에서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시간이 잠시 흐른 뒤에 알게 되었지만 그가 그토록 여성을 혐오하고 비판하며 세상을 비관했던 이유가 바로 서랍장의 저 깊은 구석에서 발견된 그 확실한 증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이후로도 아버지의 그 말이 마음에서 떠난 적이 없다. 그 마음을 신형이 알까? 해 저무는 요코하마의 해변은 햇살이 눈부시다. 야마시타 공원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있는 가까이에 섬이 나지막하게 앉아있고 커다란 배 한 척이 사람들을 기다리며 쉼없이 물줄기를 뿜어대고 있다. 신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조금 긴장하는 듯하다. 나는 지금까지 거슬리지 않았던 절대로 깨지 않을 거란 자신과의 약속을 접기로 했다. 나는 내가 독립체란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꿈틀거리며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체로서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누구하고 바닷가를 거니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츠츠우라에서 기숙사로 가는 길에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첫서리가 내린 공원길에는 형형색색의 나뭇잎이 둥글고 있다. 우리 저기 가서 커피 마시고 가요 라는 말에 공원 근처 모퉁이에 자그만 커피숍 안에 자전거를 멈춰 섰다. 가로등 불빛에 해라는 초록빛 간판이 눈부시다. 바다, 내가 울고 있는 밤에는 아주 먼 옛일을 이야기해보자. 그 옛날에 내가 버렸던 많은 꿈을, 버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꿈들을,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 먼 옛날의 꿈에 대해 지금은 웃으며 얘기할 수 있다. 즐거운 꿈이었다고. 이제는 어두운 밤바다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겠어. 그 옛날에 내가 버렸던 많은 꿈을, 버리지 못했던 안타까운 꿈들을. 딸랑. 문을 열자 풍경 소리가 정겹다. 정결한 내부가 마음을 끈다. 구석에다 이렇게까지 미소가 새어나온다. 킬리만자로와 모카 브랜드를 주문했다. 마스터의 표정이 심각하다. 곧 커피잔을 갖고 왔다. 내 앞에는 작은 잎사귀가 그려져 있는 청색의 찻잔을, 신영이 앞에는 커다란 잎사귀가 그려진 붉은색의 찻잔을 놓더니 말없이 가버린다. 커피 마시기 전에 커피 이미지를 갖고 있는 찻잔을 감상하라는 뜻이에요 라고 한다. 마스터의 취향이 독특하다. 커피 향이 좋았다. 아까 심각한 표정이더니. 선물이 준비 다 됐냐고 묻자 신영이 얼굴이 어두워진다. 샤르르 제라블의 절규가 찻잔을 떨게 한다. 이사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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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벨. 방울방울 눈물이 떨어지고 있다. 선배님, 빨리빨리. 이쪽이에요, 이쪽. 신영씨 보여요. 티가 소리친다. 방금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선배님, 여기 빨리요. 신영씨 가요. 티의 목소리가 다급하다. 유리창 너머로 떠나가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손수건을
눈가에 대고 손을 흔든다. 잘 가요, 신영씨. 햇빛이 잘 드는 작은 방을 당신을 위해 꼭 만들게요. 뒤돌아보는 그녀의 모습이 흐려지고